안녕하세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2차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인류학과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평화포럼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큰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전의령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평화 포럼에서 다루어오던 주제와는 조금 이질적인 주제이긴 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폭염과 폭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해 보려 한다면 꼭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후 위기와 그 결과가 국가 간 갈등이나 국제 정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매우 흥미로운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전의령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의령 교수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17년부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주민 문제, 특히 한국의 네팔 이주민들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좀 더 최근에는 인간 동물 관계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이주 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인간 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 다중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다수의 논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써오셨고 2020년에는 동물 넘어, 얽힘, 고통, 타자에 대한 10개의 물음이라는 책을 출판하셔서 그의 세종 우수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박수와 함께 전의령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희령입니다. 저를 또 굉장히 좀 주제가 멀어 보이는 주제를 연구하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 강의에 대한 제안을 이승철 선생님께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동물과 이번 연도 이제 포럼 주제가 평화, 일상의 공존, 일상의 평화,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동물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제가 출판한 이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라고 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부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동물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거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또 인간 중심주의 비판을 넘는다는 어떤 탈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론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 동물보다는 동물에서 좀 더 넘어가서 비인간이라고 하는 주제, 비인간과의 공존,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 방금 이승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폭염과 뭐 폭우 속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 이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약간은 좀 불가능한 그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녹여내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어 먼저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굉장히 종종 요즘 저희 시대, 우리 시대에 이야기가 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의 또 다른 말인 인류세 라는 담론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대중적인 인류세 담론과는 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 인류세, 환경 파국, 또 비인간이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는 탈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급할 만한 딜레마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를 예.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먼저 기후위기 시대 비인가의 공존, 지금 이 제목, 강의의 제목인데 이 제목 아니면
말을 들었을 때 인제 생각날 법한 그런 이미지들을 함께 좀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 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죠. 아니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 거의 스타 동물,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타 동물로서 인제 등장하고 있는 이 북극곰. 북극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북극곰 지금 이 이미지에서도 어미 북극곰인 것 같은데, 어미 북극곰과 새끼 북극곰이 있는데 지금 새끼가 어미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어미는 표정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뭔가 좀 우수에 찬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 또는 인제 언젠가부터 지구 비등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인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빙하가 녹고 그래서 북극곰들이 서식지가 파괴돼서 정말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미지가 사실상 기후 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아주 종종 재현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또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또 인제 등장하죠. 굉장히 자주 북극곰 다음으로 재현되는 이미지가 멸종 위기종. 여기서 인제 오랑우탄인데요. 오랑우탄 같은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아주 종종 재현이 되면서 단순히 이 동물들의 이 멸종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의 멸종이라고 하는 걸 재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저희에게 이미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인간이라고 한다면 동물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간 외의 모든 존재를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거는 정말 한 몇 주 전이죠. 네. 폭우 속에 어느 인제 한국 그냥 그 아파트들만 봐도 '아 이거는 대한민국이구나.' 근데 이제 폭우 속에 완전히 잠겨 버린 어느 지역의 이미지. 하지만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기후 위기를 가리키는 이미지로서는 이제 종종 사용이 되지만, 비인간과의 공존을 이제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폭우라고 하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존을 공존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를 그냥 마주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인간 존재로서 보통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 다음 이미지는 지난 봄에 정말 우리 마음을 졸였었죠.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인제 끌 수 없어 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인명 피해, 뭐 동물들도 피해가 있었고, 또 이거를 인제 끄느라고 여기에 가셨던 뭐 파일럿들, 이런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던 시간이었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폭우 또는 이런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제가 잠시만요. 예. 포인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폭우 그리고 산불, 이런 이미지들은, 이런 자연 현상들은 비인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막지 못한다면 정말 그냥 여기서 지구의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래서 또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비인간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그렇다면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할 때는 자연 현상보다는 동물, 개체들을 좀 더 의미하는 것 같고, 근데 동물 개체들도 어 모두가 반드시 공존의 대상으로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이렇게 어 공존이라고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동물 개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번 봄에,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수도권을 가득 뒤엎었던 이 러브버그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은 이제 여름만 되면 잘 아시죠?
이 곤충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뭐 공존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 거의 뭐 '내가 살고 네가 죽자. 너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인제 가렵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거의 공존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곤충, 동물, 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할 때 '모두 공존인가? 아니면은 또 그 모든 비인간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사실 찍은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집이 파주에 있는데 물론 파주에 뱀이 나타난다는 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일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저 왼쪽은 저희 집에서 맨날 택배 받고 택배 뭐 반품하고 다시 갖다 놓고 뭐 그런 공간이거든요. 오른쪽에 차 보이시죠? 오늘 제가 저 차를 끌고 왔거든요, 파주에서 시흥까지. 예, 굉장히 일상의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인제 그 근접성을 제가 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 과의 어떤 근접성. 정말 이 일상의 이 공간에 저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그 어떤 느낌, 어떤 정동 이런 것들. 뭐 박멸까지는 아니지만 "다 죽어라." 이거는 모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태도와는 다르게 뭐 그렇게는 그런 비슷한 태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뱀을 맞닥뜨렸을 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뭐 서로 좀 앞에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몇 개의 이미지를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이야기가 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공존 담론에서 비인간이 모든 비인간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공존 담론은 상당히 비인간에 대해서 이 화두인 비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선별적이고 또 배제적이고 또 위계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담론 속에서 계속해서 이 좋은 비인간과 나쁜 비인간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인간과 비인간의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관계의 역사 속에서 그 관계의 역사는 사실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복, 통제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정복, 통제, 관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상 공존이 가지는 이 어떤 어려움 또는 이 공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한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또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또는 환경 파국을 일컫는 또 다른 용어가 된 인류세 담론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이제 인터체인저블한 그런 어떤 용어가 됐죠. 기후 위기 또는 뭐 인류세. 인류세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거의 이제는 대중적으로 뭐 비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는 TV만 틀어도 뭐 EBS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럼 이 인류세 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인류세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알고 계십니다. 원래 이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는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제안한 용어죠. 홀로세라고 하는 그 지질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친 영향력을 거론하지 않고는 지구의 지질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얼마나 이제는 정말로 이 비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에 이르게 됐는지를 또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인간 대 비인간 또는 인류 대 비인간 혹은 인간 사회 대 자연의 이분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인류세를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그 관계에 대한 인간과 비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한다는 데서 인류세 담론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세 담론, 이른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또 그 이분법을 넘어서 이 자연관계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담론으로서 인류세 담론, 다시 인간과 비인간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인류세 담론에서 또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북극곰이 나왔죠. 근데 이제 가짜 북극곰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요. 인제 사람이 이제 북극곰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어 북극곰 뭐 하여튼 뒤집어 썼죠. 북극곰이라고 보이는 이 털을 뒤집어 썼죠. 그러면서 뭐 세이프 디 아르틱이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 북극곰을 인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래예요. 예. 고래의 이 스켈레톤을 위에다가 걸고 밑에는 한 1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누워 있으면서 어떤 프로테스트를 하는 어 그 상황을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류세 담론에서의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특정한 동물들을 통해서 상징이 되지만 표상이 되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지구에서 그 서식지 또한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소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 개체들로서 표상이 되죠. 그럼으로써 인류세라고 하는 또는 인간과 비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억압적인 성격에 의해서 어 희생되고 있는 그런 존재, 또는 인간에게 연민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으로서 재현이 되죠. 어 이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 어 새로운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인류세 담론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 자연 혹은 비인간을 억압, 착취, 파괴, 희생시켜 온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죠. 그럼으로써 비인간이라고 하는 이른바 인간을 뺀 나머지 그 존재들 앞에서 모두 똑같은 억압자로서 재현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류세 담론의 인간이다.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렇게 재현되는 속에서 인간 내부의 차이와 그리고 타자성, 그리고 이 차이와 타자성을 근본적으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등장하는 것은 역사 밖에 존재하는 이 존재로서, 역사 밖에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초역사적인 존재로서 인간, 또는 사회 밖에,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 즉 초계급적이고,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요. 예,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먼저 인지가 돼야지 우리가 뭐 계급, 누구는 뭐 자본가 계급, 누구는 부르주아, 누구는 노동자 계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초역사적 아 초 아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뭐 존재가 굉장히 반복이 되네요. 아 존재하는 존재로서 초계급적인 존재, 또 초인종적이고 초민족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차이 또는 민족적인 차이, 구분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는 뭐 여성 남성도 차이잖아요. 성적 차이인데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 깡그리 무시가 되는, 즉 초젠더적인 존재로서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인류세 담론에서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죠.
이 인류세를 인제 원어로 했을 때 anthropocene이라고 하는데 그 anthropos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초역사적이고 초사회적 또는 초인종적, 민족적, 초젠더적, 초계급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냥 어떤 뭉뚱그려진 동질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여기서 막 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인류세의 담론은 이제 기후 위기의 이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기후 위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말이 되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환경 파국 대신에 네 인류세라고 하는 말 또는 담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 또는 지구 온난화 또는 지구 비등화는 그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라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물질,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그 역사적인 누적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지구 비등화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럼 어떻게 배출되어 왔느냐? 그것은 역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압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바로 화석연료, 석탄 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폭발적인 사용이고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누가 했던 것이에요? 사실상 19 세기, 18 세기, 19 세기 이후에 굉장한 속도로 가속화된 산업자본주의,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자본주의 또는 근대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보시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기후 위기는 무엇이다.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의 막 시선을 사로잡는데 또 한편 인류세 담론에서는 이 그래프는 좀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래프 굉장히 아주 읽기도 쉬워요. 저 같은 인제 전통적인 어 문돌이는 아니고 문순이라고 해요. 문과 사람은 그래프랑 뭐 표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대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 숫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저한테도 쉬운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1750 년에서 밑에를 보시면 21 년까지 아주 최근이죠.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1750 년부터 1850 년까지는 그냥 뭐 미미하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뭔가 '그때는 별로 없었구나.'라고 하는 근데 쪼끔 인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50 년 1850년 전부터 약간 뭔가 상승하려고 하는 기운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확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럼 1850 년은 어떤 때였는가. 1850 년대부터 1900 년대 뭔가 시작을 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이전에 18 세기 그 이전이면은 지금 1850 년대는 이제 19 세기죠. 그 이전 18 세기서부터 뭐를 이야기하죠? 영국을 중심으로 해 시작한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1850 년대부터는 뭔가 이 산업혁명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넘어서 아주 영국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뭔가 가속화됐던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석탄의 사용이 급증하고 산업자본주의가 글로벌하게 이른바 글로벌하게 등장하던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850 년과 1950 년은 어느 정도 완반한 그 배출량의 그 증가를 볼 수 있는데 50년 1950년 20 세기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은 거의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22 년이었던가요? 오미크론이 막 등장했을 때 오미크론 기억하시나요?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코로나 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막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 변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저런 그래프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거의 뭐 몇 주 만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속화되는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 년대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때부터는 석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석유로 넘어가는 이른바 이 자본 산업 자본의 어떤 큰 에너지 동력을 구성했던 그 연료로서 석유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 현대 사회 여러 가지 어떤 소비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거의 뭐 인제 개별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이 운송 뭐죠? 운송 수단은 아니고 아무튼요. 이동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아주 삶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 그 시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만 봐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역사적인 추이는 이 글로벌한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폭발적으로 영국을 넘어서 글로벌 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인제 인류세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인류세 담론에서는 굉장히 초역사적이고 초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재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담론은 사실상 이 담론과 인간을 굉장히 초역사적이고 또 초사회적인 존재로서 재현하는 이 인류세 담론과 방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이 화석 자본 또는 화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발달 사이에 어떤 굉장한 간극이 있어 보인다. 굉장한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나는 이 인류세라고 하는 이 지금의 지지 시대의 원인을 인류 전체에게 부과하는 것 같은데,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사실상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인류 안에서의 어떤 차이들, 그리고 그 차이들을 동력 삼아서 발달한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석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사회과학자들과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운동가들과 활동가들과 막 이런 많은 분들이 인제 고민하는 그런 주제인데, 특히 이 스웨덴의 막스주의 운동가인 활동가인 이 안드레아스 말름의 인제 화석 자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화석 자본의 기원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인제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이 지구 온난화의 기원을 이제 말름은 18 세기 영국에서 발견하고 있죠. 특히 증기기관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속 기계화, 예. 증기기관 인제 화석 연료가 있고, 그리고 그 화석 연료는 뭘 돌아가게 한 거예요. 증기기관을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증기기관을 를 통한 이 기계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인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속 기계화는 자본가가 노동 혹은 노동 집단을 더잘 통제해서 이윤을 증대하려고 한 과정에서 추동되었음을 지적하죠, 말름이 대표적으로. 즉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계의 사용, 그리고 석탄, 석유라고 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 그리고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뒤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차이, 그리고 권력관계의 역학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상 이산화탄소의 배출, 그냥 뭐 어떤 이 물질이 많이 배출됐냐? 그게 아닌 거죠. 그 물질이 배출되고 굉장히 이 200 년간 300 년간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역사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말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역사성이 한편에 있다면은, 다른 한편에는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인류세 담론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 있죠. 근데 이 인류세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네, 망가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인류 전체의 것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인류세 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류세 담론의 인간은 어떤 존재로서 출현하는가? 초역사적이고 초젠더적, 그리고 초계급적이고 뭐 초초초
예, 어떤 보편적인 인간, '누구지? 이 인류는?' 다시 질문해야 되는, 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인간을 앞세우고 사실상 그 인간 전체의 것으로 기후 위기의 어떤 원인, 그 책임을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인제 저희가 역사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쭉 보면서 화석 자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가시화했다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것도 아마 이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그런 어떤 표 그래프들이에요. 자, 보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왼쪽 보시면요. 왼쪽에 이 막대들은 뭘 표시하냐? 지금까지 24년, 이 출처가 인제 2024 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2024 년까지 언제부터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1750 년부터요. 1750 년부터 2024 년까지 글로벌하게 배출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인제 계산을 했는데,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국가별로 이걸 인제 나눠 본 그런 막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당연히 너무나 놀랍지 않은 미국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중국. 중국은 아마도 최근에 와서 저렇게 된 거겠죠. 다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의 뭐 소수의 국가들이 지금까지의 전체 배출량에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배출량은 뭐에 근거해서 계산을 했냐면은 화석 그 연료의 사용, 그리고 산업적인 어떤 배출량, 예, 그 외 배출량은 사실은 계산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외의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이 화석 연료, 산업 부문에서의 화석 연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 국가별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인제 옥스팸 코리아에서 옥스팸에서 낸 그것을 옥스팸 코리아에서 또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유포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전체 인구예요. 전 세계 인구. 이거는 언제부터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의 배출량을 소득 기준으로 개인들이 얼마나 배출하는가 계산을 해 봤더니, 최상위, 예, 세계 최상위 10%가 오른쪽 보시면요. 전체 배출량의 50%가 어 넘는 양을 배출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외 10%외 나머지 90%의 중산층 40%, 빈곤층 50%가 50%가 안 되는, 전체 다 합해서 그런 어떤 배출량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금 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이고 가 보면은 다시 인제, 예, 이전 슬라이드로 인제 돌아왔는데, 현재도 사실상 이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사실상 보면은 상당 부분이 부국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 또는 부국의 부자들 혹은 기업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이 인류세 담론에서는 이 인간 전체 뭉뚱그려진 이 인간, 동질적인 인간, 누군지 잘 모르겠는, 자세히 좀 들어갔을 때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인간, '우리 모두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런 인간을 내세우는 인류세 담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고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뭐 개인별 방금 보셨지만 뭐 어떤 개인들이겠어요.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은 뭐 트럼프가 G7 회의 때문에 캐나다 갔다가 뭐에 또 뭐 무슨 일 때문에 또 갑자기 뭘 다 취소하고 어디로 날아갔다 뭐 이런 기사들 보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지금 전체 50%가 넘는 그 배출량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또는 뭐 굉장히 다른 어떤 인물 테일러 스위프트, 예. 미국에서 굉장히 제일 잘 나가는 여자 가수잖아요. 그분은 맨날 뭐 또 나오잖아요. 뭐 어디서 공연한다, 무슨 몇 위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자가용 비행기를 아주 그냥, 예, 그걸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죠. 뭐 여기저기 부자니까 돈도 많잖아요. 돈 제일 많은데 뭐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너무 막 과잉 사용하는 뭐 그래서 동경에서 도쿄에서 공연 끝나고 바로 남자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어디로 날아갔다더라. 뭐 그 사람이 인제 1 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해서 뭐 탄소 악당이라고 하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또 별명이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본인이 안 탈 때도 뭐 남자 친구한테 유럽으로 날아오라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51% 52%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어떤 배출량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인류 뒤에 굉장한 어떤 균열 인간들 사이에 인간 사회 내 집단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의 어떤 균열 모순 차이를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아까도 앞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세 담론하고는 뭐 인류세 담론 대중적인 인류세 담론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쪼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흥미롭게도 이건 굉장히 학술적 담론인데도 비슷한 어떤 다이내믹이 좀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최근에 기후 위기 또는 생태 위기 또 뭐 인류세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화두 속에서 크게 탈인간 중심주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논의들이 막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탈인간 중심주의로 묶을 수 있는 이 학술적 담론들에서 기후 위기나 생태 위기 뿐만 아니라 인제 또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 비인간이라고 하는 화두인데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인제 그 이름들을 좀 열거해 보면은 신유물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뭐 실제론들 그리고 이것들을 묶어서 수많은 전환 예 으로 또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뭐 물질적 전환, 존재론적 전환, 포스트 휴먼 전환으로 불릴 수 있는 이 탈인간 중심주의적 전환 속에서 어떤 비슷한 사실 이렇게 같은 층위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제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하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논의가 이 기후 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적점, 출발점,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탈인간 중심주의적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제 이 인간 예외주의 이른바 근대 이후 휴머니즘에서 볼 수 있는 휴머니즘의 아주 주요한 성격으로서 인간 예외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담론에서는 비인간이 물론 인류세 담론 또는 더 전통적인 어떤 동물권 담론에서와 다르게 비인간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북극곰이나 이 희생양 보호의 대상, 사라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연민의 대상,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행위력을 지니게 되는 관계 속에서 얽힘 속에서 어셈블리지 속에서 지니게 되는 행위력을 지니게 되는 그런 존재자로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비인간들은 인간들과 함께 세상을 공동 생산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해러웨이랑 찍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도나 해러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해러웨이는 반려종들 그러니까 인간 비인간을 어떤 주체나 객체 의 이분법 안에서 인제 이야기하는 대신 이 모든 존재들을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반려종이라고 명명하죠. 그 반려종들을 이라고 부르면서 그들 사이의 어떤 함께 되기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함께 되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목하죠.
또 대표적인 포스트 휴먼 인류학자인 애나칭은 이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비인간 존재에 주목하면서 이 송이버섯의 이동을 따라가 보면서 이른바 자본주의의 폐허라고 하는 이 시대적 또는 지리적 어떤 공간 속에서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협력적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최근에 이제 에너칭의 책이 2023 년에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이 책의 내용을 흥미롭게 접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뭐 너무 간단한 지금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대한 소개인데 사실 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저희가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 기후 위기 속에 기후 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주제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탈인간 중심주의 속에 인간과 비인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어 대중적 인류세 담론 혹은 훨씬 더 전통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동물권 담론에서와 달리 인간 내부의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 굉장히 구체적인 존재들로서 등장하죠. 물론 또 비인간 도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자들도요. 하지만 비인간 행위력 그리고 생기성 또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상호 연결, 인간 예외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 비판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차이가 납작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만 이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학자들이 또 주목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토마스 렘케는 추상적 이 인간 중심주의 비판이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동질화된다. 굉장히 동질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그 내부의 권력 불균형 또는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무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알프 호른볼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인류학자는 이 해니소라는 이 인공물을 인제 ANT 같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같은 데서 인제 행위소라고 하는 개념들을 인제 행위자 대신에 종종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행위소로서 인공물에 대한 주목이 그 뒤에 불평등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지우고 이른바 그 정치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이 기술의 변화를 자연화함으로써 이른바 그 뒤에 있는 자본주의적 착취 기제들의 중립적이고 필연적인 외피를 씌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기후위기 시대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마주한 딜레마를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신유물론 논의에서 지구적 생태위기는 종종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라투르 슐츠가 공동 저작한 이 녹색 계급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죠. 저 한국에서 굉장히 막 많이 읽히고 또 그 논의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화제의 책이었죠. 생태 위기는 굉장히 뭐 코로나 같은 어떤 팬데믹 논의의 출발점으로 등장하죠. 또 어 그 논의에서는 인류세와 환경 파국이 자연문화 이분법 또는 그에 기반한 근대적 이원론의 직접적 폐해로서 간주되면서 탈이원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일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탈이원론이 주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인간, 비인간 상호 연결됨 또는 뭐 인탱글먼트라고 이야기가 되는 얽힘 또는 비인간 행위력 생기성에 대한 주목은 기후 위기에 대한 단순히 윤리적인 대안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로서 제안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인간 비인간 얽힘
그리고 그 얽힘의 끊임없는 생성 속 존재됨. 예.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그다음에 얽힘이 오는 게 아니라 얽힘들, 관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존재들이 존재가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좀 공통적으로 포스트 휴먼적인 어떤 틀인 것 같은데요. 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얽힘, 그리고 그 얽힘의 끊임없는 생성 속의 존재됨을 강조하는 탈인간 중심주의 틀에서 존재자들 내부의 차이, 균열 모순은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즉 관계 이전에 존재가 없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가 되어 가는데 그 관계가 또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그 존재자들 간의 의미화 가능한 차이,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미를 둘 수 있는 차이에 인제 어 예라고 한다면은 뭐 계급, 젠더 이런 어떤 범주들이 그 차이를 포착하는 범주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또는 의미화 가능한 차이, 모순, 균열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또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이들이 단순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 텍스트들을 보면 특히 뭐 헤러웨 같은 사람의 텍스트들을 보면은 수많은 뭐 불평등, 젠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아주 예리하게 포착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생성 속에서의 어떤 존재자들의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론적인 아주 전제로서 전제가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그럼 이 차이들, 의미화 가능한 차이와 균열, 인간들 사이 인간 집단 내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정말 순수하게 연구자로서 갖는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인간 집단 내 차이, 균열 모순과 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착취와 불평등이 기후 위기의 원인일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구성한다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막 봤던 몇 개의 그래프들,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건 자본과 노동자의 차이죠. 그 권력 관계죠. 근데 그 외에 도 수많은 것들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생태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같은 그 페미니스트 낸시 프레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여성의 어떤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탈되고, 또는 여성과 남성뿐만이 아니라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어떤 식민주의적인 어떤 제국주의적 관계 속에서 이 제3 세계의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어떻게 수탈되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인종적인 민족적인 어떤 차이 불평등 또는 젠더적인 어떤 차이 불평등, 또는 아까 자본과 노동자 말름이 이야기하던 그런 계급적인 차이 불평등인데, 바로 이것들이 아까 봤을 때는 그래프나 그 아까 논의들에서 봤을 때는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문제 설정과 지금 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 생성 속의 어떤 존재됨,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차이가 파악되기가 힘든 이 또 다른 이 틀 사이에서 어떤 그 딜레마 또는 모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즉 관계를 통한 생성과 끊임없는 되기의 과정을 강조하는 탈인간 중심주의적 틀이 환경 파급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너무 너무 이미 너무 이론적인 논의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마지막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좀 인제 거의 뭐 50 분이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생태 위기, 인류세 혹은 파국의 상상력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대표적인 어떤 문제, 아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죠.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 이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비인간 관계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기후 위기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인간이 어떻게 비인간 또는 어떻게 그 인간 외 나머지와 잘 공존할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색을 여기저기서 모색을 하고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비인간이라고 하는 기후 사실 몇 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비인간 대학원에서도 또는 학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태 환경과 관련 없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수업 상황일 때 비인간, non human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야?" 이런 얼굴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알아요. "비인간 그러면 알지." 이런 표정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어떤 굉장히 중심적이고 아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화두가 되었는데 이 화두는 도대체 무엇을 해 왔는가를 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즉 이 기호는 인간을 굉장히 동질적인 존재로 뭉뚱그려 놓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부적인 균열 차이 모순이 막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를 좀 이야기 어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오늘 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의 일상 다시 종말과 파국의 일상화죠. 최근 지금 며칠 동안 너무나 덥죠. 아침부터 벌써 30 도가 넘고 그리고 이 30도 이하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밤이 돼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우린 종말이네.' 점심에도 '더 뜨거우니까 종말이네.' 저녁에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아 이제 진짜 파국이네. 언제 우리는 물에 잠겨서 또는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동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또 그 속에서 기후적인 죄책감. '아 나무들한테 너무 불쌍해.' 또는 어떤 동물들을 멸종위기 종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 됐어. 인간이 문제야.' 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이 굉장히 팽배한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도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한다면 자본주의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치시킨다면 자본주의도 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한편에서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이고 심지어 환경 이런 거 환경주의 뭐 생태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의 새로운 어떤 상품, 가치가 돼서 네 새로운 것들을 막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이 균열, 이 상황 너무나 이상하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해결책과 대안이 단순히 환경, 자연 또는 비인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할 것인가에 있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굳건한 이 어떤 자본주의 체제 뭔가 한편으로는 막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여전히 안 망하고 있는데 이 안 망하고 있는 거는 왜 안 망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또 뭘 삼아서 안 망하고 있고 계속해서 인제 막 생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애나칭이 책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번역기계다." 예. 왕성하게 살아있고 모든 것을 자기 그 체제 속으로 뭔가 번역하면서 가치화하면서 정말 어떻게 끝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연, 비인간에만 우리가 지금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끝나지 않은 것 이거는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책에서 최근에 본 그 책은 아니고요. 근데 같은 저자긴 한데 어떤 논문에서 나온 지적의 한마디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강의를 좀 끝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위기의 열쇠, 생태학 그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뭐 프레이저 같은 사람은 환경주의 또는 생태주의 이것은 그냥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야. 그냥 단순히 전통적인 좌파
또는 전통적인 생태주의자 또는 환경 운동가들만 이야기하는 화두가 아니라 극우 포퓰리스트들 뭐 저기 독재 정권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생태주의 이야기하고 있어. 이 문제 자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한 문제 아니야? 굉장한 뭐 생태주의 자체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전의령 선생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세션을 가질 텐데요. 저도 뭐 들으면서 메모하고 질문거리가 많기는 한데 워낙 뭐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질문이 벌써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어서 제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채팅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읽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질문을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이 내용이 사실 논문으로 출판이 좀 되어 있잖아요. 논문을 뭐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논문이었죠? 아 제목이. 예. 뭐 이 논문 사실은 논문 두 개의 글인데요. 하나는 문화과학에 나온 글인데 제가 제목을 네, 지금 보이스 스토리.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요. 푸바오가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 팔정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푸바오, 북극곰, 네네. 비인간 담론들, 문화각 119호에 실린 글이고요. 또 네. 그 글하고요. 그다음에 그 글을 좀 오늘은 더 참고했던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경제와 사회라는 학술지에 나온 인간 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인섭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고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동시대 미술에서도 기후위기와 비인간은 중요한 담론이 되었고, 관련하여 많은 작가들의 전시가 열려왔습니다. 비인간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연결됨, 교차성, 감흥, 다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종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인간 존재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위치성과 차이를 희석시켜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전시 기획에서도 비인간 존재자와 연결되는 감각이 지나치게 낭만화될 경우 기후위기의 정치적 구조를 감추고 이제 전시 관람자의 몰입과 감상에 머무르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질문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감각적 몰입과 존재론적 사회를 병행할 수 있는 전시적 언어 혹은 실천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이거 질문을 너무 어려운 했네요. 질문인데 지금 근데 아 제가 전시적 언어와 실천은 인류학자라서 뭐 모든 인류학자가 그렇진 않겠지만 좀 제 전문 분야와는 조금 멀어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감각적 몰입과 존재론적 사유를 병행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전 단락에서 지나치게 낭만화될 경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위에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주신 그 부분에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예. 감각적인 것 뭐 감흥적인 것 저도 인제 인간 동물 관계를 연구를 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각적인 것 감흥적인 것 그 관계에서 그런 어떤 관계의 성격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만약에 그 고민의 배경 또는 고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심적인 화두가 기후 위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좀 넘어설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정도로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질문하시는 선생님 자체 이미 대답이 저희 답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해결책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어 예. 예. 그걸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뭐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덕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셨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도 어떤 특정한 범주로 보시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답변을 좀 어려운 러시아나 질문이 중국이 자본주의 밖에 있나요? 중국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굴뚝의 위치를 점해오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아까 보신 그 그래프에도 중국이 두 번째로 나왔죠. 미국이 인제 첫째고 그다음에 중국이 두 번째로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은 아마 최근의 일이겠죠. 예. 뭐 시장 개방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굴뚝으로 중국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수많은 엄청난 그 배출량을 자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뭐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밖에 있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좀 되돌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제 질문은 또 긴 질문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종훈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이제 강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포스트 휴머니즘의 중요한 기획 중 하나가 이제 비판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적 비판은 여전히 자연을 인간 밖으로 밀어냈던 근대성이란 전제 위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비판이 가진 분명한 책임성, 응답 변화에 대한 요구, 변혁을 향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는 자본주의를 막을 수 없었고 그럴 뿐더러 이제 근대적 비판의 형식이 소위 적으로 여겨진 우파에 의해 전유되었기 때문에 아주 역해서 이제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 그 뭐 탈진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결과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비판을 제기하는 우리, 좁게는 좌파 지식인으로부터 넓게는 말 그대로 모든 존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알매 정돈된 결과 비판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신유물론, ANT, 다종 등등의 논의들이 성급하게 인간 내부의 차이를 모호하고 낙관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의 허무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식의 유용성이라는 입장에서 재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이미 연루되어 있는 내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져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동물 지구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반대로 배제와 폭력,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는가? 즉 좌파 지식인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근대적 방식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려도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치를 고려했을 때 윤리학을 끌어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천한 탓에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천하신 게 아니라 거의 글을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글은 길고 복잡한데 이승철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빨리 읽으셔 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단락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실 비판, 포스트 휴머니즘의 탈비판으로 가는가의 그 어떤 함의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 비판에 대해서 또 인제 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지식의 유용성이라는 한편에 자본주의에 이미 연루되어 거기서부터 인제 질문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에 이미 연루되어 있는 내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먼저 떳떳해져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지구 폭력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자본주의에 떳떳해져야 된다는 건 너무 사실 문제를 너무 개별화시키는 그런 어 설정이 아닐까? 문제의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물 지구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동물 지구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가요? 음.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께서 질문하신 때,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근대적 방식으로 이제 적을 가정하고 이제 비판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대적 방식으로 반대 방향 근대적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 어 그쵸. 그 어떤 그들과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것에 또는 그 사이의 어떤 불화 라고 하는 것에 를 전제한 어떤 좌파 근대 그 전통적인 어떤 좌파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비판들은 다 새겨들어야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 책임과 책무성 그러니까 이 균열과 모순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그동안 무엇이 무엇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에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어떤 회의감 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의 어떤 비판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흥적인 관계와 계속해서 생성되는 어떤 어셈블리지 안의 우리됨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 것인가. 뭐 그런 정도로 다시 사실상 오늘 얘기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좀 강조하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지금 막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막 머리를 돌려가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비판사회학회 간사 선생님이신데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같이 더 음,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 다음 두 개의 질문은 이제 연구와 뭐 이런 소개를 부탁하는 이제 관련된 연구 소개를 부탁하는 질문이어서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도시계획학과 대학원생 한효주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다양한 인간 비인간 종의 관계가 도시 공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기존의 비판 지리학이나 이제 공간의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연구를 본 적은 없어서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고 이어서 이제 김희진 선생님께서 오늘 인류세와 비인간이라는 개념의 한계에 포착하지 못하는 면면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시면서 혹시 그와 관련해 대체 언어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 뭐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선생님 질문은 네 감사드리고요. 지리학에서 비판 지리학이나 공간의 권력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 제가 알기로는 지리학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지 않나요? 뭐 몇몇의 그런 이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자들의 이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 논문들에도 지금 아까 공유해 주신 그 논문 글들에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고거를 참조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희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지금 제가 사실은 강의에 언급했던 그런 저자들이 사실 그런 어떤 좀 비판적인 어떤 언어들 또는 대안들을 굉장히 뭐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저자들을 좀 한번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박상덕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모두 자본주의라면 정치 체제 또는 이념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굳이 정치 체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좀 갖고 있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 이제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제 자본세다.'라는 이제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문제는 이제 이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이제 너무 막연하고 사실 이제 인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너무 큰 개념이잖아요. 그쵸. 범주의 개념이어서 워낙 큰 범주이다 보니까 이 환경의 기후와 관련된 실천 자체가 굉장히 개별화되고 일종의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 간극이란 걸 이제 메꿔주는 게 이제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존 그리고 이 문제에 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이 국가나 정치의 역할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상덕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이제 "정치 체제가 대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국가 지금 정치 체제를 지금 국가로서 환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좀 이승철 선생님의 설명 안에서는 국가로서 또 국가가 한 예로서 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는 굉장히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와 따로 떨어져서 지금 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나의 굉장한 체제로서 만들어 가는데 아주 구성적인 요소가 되는 게 사실 국가고 그리고 국가로서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기존의 어떤 정치 체제라고 하는 관념 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사실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좀 벗어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아까 그래프는 사용했죠. 하나의 예로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예. 아까 뭐 인제 국가별로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기후 위기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그런 그래프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요 방금 말씀하신 요 지금 정치 체제 를 가지고 뭔가 그거에 의존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이 없네요. 이승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세라고 하는 그 네. 넘기기. 책임 떠넘기기.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조금 더 이제 그 관련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질문이어서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읽고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철학과 학부생인 김재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제 현실적 적용을 위해선 구조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동물 생태계를 포괄하는 기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지방, 국가, 국제 가운데 어느 거버넌스 수준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며 각 수준은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는 비인간의 권리를 우리 헌법 행정 체계에 편입하려면 어떤 단계별 전략, 예컨대 뭐 헌법 개정이나 자연권 조항 신설이나 지방 조례 등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인간의 권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권리의 주체로서 비인간을 제가 사유를 사 그것에 제가 뭔가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동물 관련한 동물권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권과 관련된 법적인 어떤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런 답을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연구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쪼금 어렵네요. 이 질문 너무 구체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을 제기하신 선생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단계가 아닐까 하는데 선생님께 제가 어떤
더 뭔가 더 앞서 나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는 있진 않아서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1번 질문도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생태계를 포괄하는, 예, 그거를 가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는 어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예. 어 예,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 두 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이제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긴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저도 지금 다 못 읽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원도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생태 정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제기해 주신 탈인간 중심주의 이론들이 인간 내부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주신 지적에 적극 동감하며 이 지점에서부터 생태주의를 급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인간 내부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해변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조차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경관 자원으로서의 환경 보존이라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제 산불 문제를 따라가다 인간 사회가 침엽수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종을 선별하고 잣이나 이제 버섯 등 임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 사회 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간의 삶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실제 그런 삶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금의 생태 위기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위기 앞에서 책임에 대해 고민할 때 이런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지점들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책임의 방향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저도 정리가 안 되는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유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그러게요. 너무 현실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을 하셨고 어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자본주의적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뭐 자본주의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지라기보다는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이론가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굉장한 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뭔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개별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책임, 어떤 집단적인 어떤 책임을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또는 인제 책임의 방향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글쎄요. 책임의 방향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지금은 좀 답을 못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음. 예. 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라미경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극 연구를 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기후 위기는 단순히 북극곰 사진보다는 더 심각한 생물 다양성의 문제, 소수민족의 소멸 문제, 술록이나 어류의 떼죽음 등 기든스의 역설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한 위기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 위기 거버넌스 구축과 운용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트럼프 1기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바이든이 다시 가입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탈퇴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윤리를 안고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앞서 나왔던 질문들하고도 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많은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점들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은 전 지금 느끼기에 굉장히 '와 제가 아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더 저보다 훨씬 나아가서 실제적인 어떤 고민들을 실제 활동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쪼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을 때 탈퇴하고 바이든이 됐을 때 다시 좀 들어오는 척하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다시 나아가고 있는 거 나가고 하는 거.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좀 사실 기조가 거의 뭐 어 저거 아니었나요? 다른 거의 뭐 지구의 많은 그 기후 위기에 많은 그 아까도 봤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단위로서 국가 단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어떤 기후 위기 관련된 협약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의 그냥 혼자 따로 노는 것 같은 다른 행성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인제 여기서는 윤리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전 지구에서 가장 막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차라리 정치적인 어떤 무력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쉐이밍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아니면 그런 단체적인 활동가들 또는 단체들이 그런 쉐이밍, 수치심 주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 왔던 어떤 활동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근데 정치와 윤리를 사실은 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같이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답할 수 없는 거는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질문이 더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더 밝히실 생각이 없으시면 정리를 네. 네네. 예.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평화의 주제가 사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왜 평화란 것이 그토록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비인간 간의 공존 자체가 공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공존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요청 그런 고민과도 함께 또 동시에 '왜 그 공존이 그토록 힘든 것인가. 그 공존을 힘들게 만드는 조건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하는 요청을 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발표는 그런 요청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평화학 포럼인 제33차 평화학 포럼은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의 황인택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정동의 포획과 탈주, 군대 예능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현하는 몸들이라는 주제로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2차 평화학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